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4년 4월 1일 거제에 살던 A씨는 한 통의 심각한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김승진이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울먹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그녀의 딸 21살 이효정 씨였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때 수화기 넘어 김승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어머니, 효정이가 지금 얼굴 왼쪽이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즉각 차를 몰고 딸의 원룸으로 향합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딸을 태워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 효정 씨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왼쪽 얼굴이 다 부었고 눈 안쪽에 피도 터졌습니다. 심지어 목에 졸린 자국까지 선명해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부터 발끝까지 멍이 빼곡합니다. 이것만 해도 전치 6주의 부상이에요.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효정 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은 건데요. 즉 뇌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중환자실 입원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그나마 빠르게 처치를 해서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했는데 그 사이 효정 씨는 경찰에 신고도 접수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갈수록 붓기도 가라앉고 멍도 옅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뇌출혈의 후유증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경련, 어지러움은 기본이고 환청과 환각까지 호소해요. 그러다 결국 입원한 지 9일 차인 4월 10일 밤 김효정 씨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인은 머리 부상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어요. 당시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상반신에 염증이 가득 찬 걸 알 수 있었죠.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그 엄마의 분노는 이 모든 일의 근원 남자친구 김승진에게 향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여자친구를 이토록 폭행한 걸까요? 먼저 두 사람의 악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승진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효정 씨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오랜 짝사랑 끝에 2년 전인 2022년 4월 마침내 연인이 되었고요. 연애 초의 김승진은 누구보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겁지 않냐면서 가방도 들어주고 또 손톱도 직접 잘라줬대요. 근데 머지않아 본색이 드러났죠. 김승진이 애초부터 상당히 충동적이고 또 난폭한 편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악명이 자자했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경비원한테 욕설을 하지 않나.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시비를 걸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을 노린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숨겨왔던 그 공격성은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효정 씨한테 이런 X년, CX년, X 같은 년, 이런 제가 지금 읽기도 힘들 만큼 모욕을 쏟아낸 거예요. 감정이 더 격해지면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폭력이 언어에서 끝나지 않았죠? 사귄 지 8개월 만인 2022년 12월 김승진은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매일같이 신체적인 폭행이 자행됐어요. 여자친구를 그럼 왜 때리냐?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신경에 거슬리고 지가 열받으면 머리채 잡고 집어 던지고 막 아무데나 때리고 그러다 쓰러지면 발로 짓밟습니다. 김승진의 체격이 키 180cm에 몸무게 73kg, 건장해요. 반면에 효정 씨는 165cm에 52kg, 아담하고 호리호리한 편이었죠. 이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중 한 번은 김승진이 길거리에서 뺨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파출소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효정 씨 친구들은 제발 걔랑 헤어지라고 설득했어요. 아예 도망을 치라고 조언했죠. 효정 씨도 그의 소나기에 벗어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우리 헤어지자 라고 이별을 고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잔인한 폭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폭행이 다 끝나면 김승진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다 라면서 막 눈물로 사과를 해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나름 효정 씨도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인들이 서로 많다 보니까 쉽게 정보 파악하고 또 SNS로 DM으로 끊임없이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나마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이제 멀리 떨어질 거잖아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김승진의 집착이 상상 초월입니다. 아예 효정 씨를 따라서 대학을 하향 지원한 거예요. 결국 둘은 또다시 같은 대학, 그것도 같은 과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김승진은 효정 씨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못 갔잖아. 그리고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복종해 나한테. 이런 식인 거죠. 수시로 핸드폰 검사하고 또 대학교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효정 씨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러는 사이 폭행의 수위도 점차 강해집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온 날에는 정말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데 효정 씨가 한 번은 막 살려달라면서 술집으로 뛰어들어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녀의 비공개 SNS에는 나는 맨날 맞고 산다, 코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눈 한쪽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 이런 게시물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학기만 대학교를 휴학하고 본가에 있는 거제도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승진이 그냥 미련 없이 자기도 학교 그만두고 거제로 여자친구를 쫓아왔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왜 진작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왜 견디고만 있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효정 씨는 이미 1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신고는 그냥 당일날 종결되고 그중에 심지어 6번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3년 9월에 효정 씨는 친구와 함께 김승진 집에서 술을 마셔요. 그러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어김없이 남자친구 폭행이 시작되었죠. 막 머리채 잡더니 얼굴에 4번이나 주먹질을 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효정 씨의 배를 걷어찼고요. 그런데 이때 효정 씨가 필사적으로 반격을 하게 돼요. 김승진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입술이 찢어진 겁니다. 이건 사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온 경찰의 판단은 달랐어요. 그냥 쌍방폭행으로 접수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어차피 신고해도 지켜주지 못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신고를 하면 이게 김승진의 분노만 자극시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른 거예요. 사건 전날인 2024년 3월 31일 효정 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김승진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 이유가 황당한데 우리가 만난 지 곧 3주년인데 네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시간을 보낼 때냐?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야. 그래서 그 친구 만나고 그럼 밤늦게라도 나를 만나라 라고 밀어붙였지만 효정 씨가 아니 우리 어차피 만나면 다툴 게 뻔하지 않냐? 만나지 말자 라고 거절하게 돼요. 근데 이때 김승진도 술을 마신 상태였죠. 그리고 사실 취하면 이 사람이 더 격해지잖아요.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효정 씨가 만남을 꺼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절에 김승진이 분노합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요. 받을 때까지. 효정 씨가 안 받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핸드폰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 걸어요. 그게 안 되면 문자로 걸레년 무슨 년 하면서 막 막말을 퍼붓고요. 참다 못한 효정 씨는 김승진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나 정말 너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친구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되냐고. 나 진짜 연락 끊고 싶다. 그녀는 김승진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번호도 차단하고 이후 친구와 함께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와 잠이 듭니다. 한편 김승진은 새벽 내내 효정 씨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했어요. 그러다 새벽 3시 43분 지금 볼래? 또 때리게? 이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 정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렇게 겁박을 하면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효정 씨는 번호를 아예 차단했잖아요. 이걸 알게 되자 또 길길이 날뛰었죠. 지인들한테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친구랑 클럽에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순간 그는 야, 네가 감히 다른 남자랑 놀아나? 다시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막 부들거리게 되죠. 아침 7시가 되었고 1시간 동안 14번이나 전화를 또 미친 듯이 겁니다. 효정 씨가 받지 않아요. 그러자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을 한 후 보니까 효정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근데 팔에 그 클럽 출입 팔찌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순간 김승진의 분노가 폭발했죠. 다짜고짜 효정 씨 몸에 올라타더니 뺨을 3번이나 때립니다. 목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일으켜서는 야, 너 왜 거짓말해? 윽박을 지릅니다. 정말 자다가 봉변을 당한 효정 씨는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 헤어졌는데 왜 이러냐? 라고 반박했지만 김승진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아주 강하게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이때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요. 효정 씨가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래도 김승진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리를 막 미친 듯이 가격하질 않나 몸 위에 올라타서 계속 뺨을 때립니다. 잠시 후 효정 씨의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오는데 그는 또 목을 조르면서 말합니다. 야, 너 클럽 갔지? 가서 남자 만났지? 정말 목을 꽉 졸라가지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조르다가 다시 풀어주고 또 막 조르다가 풀어주고 이걸 4번이나 반복해요. 그렇게 30분간 이어진 폭행에 효정 씨는 힘이 풀리고 말죠. 하지만 이때 김승진은 몸 위에 올라타더니 왼쪽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강하게 가격합니다. 바로 그 순간 뇌에 출혈이 생기면서 점점 효정 씨의 얼굴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김승진도 당황한 거죠. 겁을 먹었는지 돌연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태세 전환이죠. 근데 효정 씨는 이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막 얼굴이 부어오르고 있으니까.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폭행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들어간 지 겨우 9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김승진은 사건 이후에 죄책감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더 열받는 포인트예요. 여자친구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 그는요, 그 폭행이 벌어진 효정 씨 원룸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게다가 4일 뒤 이제 한참 치료를 받고 있던 효정 씨에게 야, 너 합의할 의사 있어?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무슨 별일 아닌 것처럼. 그 와중에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김승진의 아버지는 지금 딸을 간병하고 있는 효정 씨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때요? 일단 안정은 좀 됐나요? 애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다음 회진이 언제인지 모르시죠? 뭐 그때 제가 잠깐 뵈러 가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괜찮은지. 아니, 왜 자꾸 웃어요? 도저히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가벼운 목소리로 왜 중간중간 웃냐고요. 지금 이 딸내미 가진 엄마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후에 병원비를 포함한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시하더니 그대로 연락은 두절됩니다. 그러다 4월 10일 밤 끝내 효정 씨가 사망했고 그 직후 경찰은 김승진을 긴급 체포합니다. 결국 누가 죽어야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김승진이 불과 8시간 만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 아닌 검찰 쪽에서 긴급 체포를 반려했는데 왜냐면 사안이 긴급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대요. 더 열받는 건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김승진의 폭행과 효정 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에? 그럼 왜 죽었는데요? 여기에 경찰도 즉각 반발을 했고 국과수의 조직검사를 포함한 정밀부검을 의뢰하게 돼요. 그 사이
김승진은 자유로운 일상을 만끽했어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노래방 갑니다. 심지어 효정 씨가 사망한 지 불과 3일 만인 4월 13일 날 친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죠. 야, 나 이제 다른 여자 만날 거야.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면 더 괜찮은 애 있겠지. 아, 걔? 나 걔랑 헤어졌지. 지금 본인 때문에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근데 다행인 건 이 꼴사나운 자유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달 뒤 2차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사인은 폭행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정정이 된 거예요.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 김승진을 체포하는데 이때 혐의가 상해치사, 스토킹, 주거침입죄였습니다. 상해치사요? 살인이 아니라? 유족들은 황당함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김승진은 그날 무려 30분간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나 몸과 얼굴을 집중 타격했고 수차례 목도 졸랐고요. 그럼 유족들은 당연히 살인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왜냐면 김승진이 이제 효정 씨 얼굴이 막 부어오르니까 폭행을 멈췄잖아요. 그 멈춘 행위. 게다가 그녀가 엄마에게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걸도록 내비뒀죠. 본인 역시 말로 상황을 전달했고요. 즉 이걸 검찰이 해석했을 때 여자친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행동을 멈춘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판단되면서 상해치사라는 거죠. 한국에서 보통 살인사건은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지만 상해치사는 5년에서 8년이 예상됩니다. 아, 오늘 사건 정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열이 받네요. 2024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끝까지 효정 씨가 이미 병원에 갔고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으니 이건 뭐 의료 과실이 아닌지 알아봐라 라고 궤변을 펼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부검 결과에서 그 폭행과의 연관성이 확실해졌잖아요.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를 반박해요. 내가 무슨 스토킹이냐. 여자친구를 만나려는, 그냥 헤어지지 않은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또 효정 씨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주거침입이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검찰은 반박합니다. 피해자는 효정 씨는 분명 만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몇 번이고 밝혔어요. 번호도 차단했고요. 근데 김승진이 끈질기게 알아내가지고 집에 쳐들어오고 연신 공포감을 조성한 거잖아요. 이거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게다가 동거를 했다는 주장과 달리 김승진은 애초에 부모님하고 살았어요. 그냥 효정 씨 집에 가끔 놀러 온 게 다예요. 다행인 건지 재판부는 김승진의 이 얄팍한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마지막 형량을 선고합니다. 징역 12년, 그리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령됩니다. 1심 판결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네, 실제로 김승진은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이건 가명을 위한 쇼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실제 반성문에는 사망한 효정 씨나 유족에 대한 사과보다는 오로지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적혀 있었거든요. 효정 씨는 21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간호사를 꿈꿨던 그녀의 꿈은 김승진의 통제와 폭력으로 모두 산산조각났죠. 사건 당일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효정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나 살 수 있지? 누구보다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효정 씨.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던 효정 씨였지만 너무도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이제 12년 뒤 김승진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복역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오겠죠. 그때 과연 그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16분 중년 남성 B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 전말을 잠깐 들어보니 회사에 있던 그는 방금까지 집에 있던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화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낯선 남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를 때려 부수는 소음이 들려왔죠. B씨는 아내를 다급히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B씨의 집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빌라 4층인데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불길함을 느낀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고자 B씨의 아내와 13살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49살이던 아내는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린 아들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일주일 후에 의식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가족에게는 살아남은 또 다른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22살의 딸 A씨. 당시 그녀는 외출을 한 중이라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한편 아버지 B씨는 범인을 즉각 지목했습니다. 바로 딸 A씨의 전 남자친구 이석준이었어요. 신고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 51분, 범인 이석준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1996년생인 이석준은 당시 25살인데요. 알고 보니 그는 범행 현장 바로 옆 건물에 비어있는 가정집에 들어갔고 거기 장롱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는데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그리고 이석준이 범인이라는 걸 바로 눈치챈 B씨.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면 이 살인이 벌어지기까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범인을 도운 조력자들까지 있습니다. 사건 전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흘 전인 12월 6일 아버지 B씨가 강남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 이런 말을 했죠. 딸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감금된 것 같아요. 경찰은 즉시 딸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그녀가 대구에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날 저녁 딸 A씨는 대구 수성구 모처에서 이석준과 함께 발견됐어요. 경찰이 딱 A씨를 발견하자마자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석준과 분리 조치를 했고요. 두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죠. 먼저 A씨를 통해서 자초지정을 좀 들어보니 두 사람은 4개월 전인 2021년 8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A씨가 이석준과의 관계가 뜻하지 않게 흘러가자 서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이석준이 격분한 겁니다. 그리고선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빼앗고는 감금을 시작해요. 경찰이 두 사람을 찾아내기 전까지 약 25시간 동안 차에 태워서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여기엔 원하지 않던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뒀죠. 협박용이었을까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석준의 진술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커플 간에 다툼을 하긴 했지만 성폭행, 불법 촬영은 말도 안 된다면서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임의 동행하자라는 거에도 순순히 응했고 핸드폰 제출해달라라는 요구에도 선뜻 자기 핸드폰을 내주었고요. 사실 이건 범죄자답지 않은 굉장히 떳떳한 태도였어요. 경찰은 오히려 여기에 속았던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당장 이석준을 긴급 체포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를 귀가 조치시키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당시엔 경찰 또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에요.
왜냐면 당시 A씨와 이석준이 동거 중이었는데 이럴 경우 성폭행 시비가 나오면 강제로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하니까 한쪽 입장만을 듣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그날 이석준은 귀가 조치됐는데 대신 경찰이 이석준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A씨는 서울에 있는 부친에게 인계가 됐죠. 다음 날입니다. A씨가 서울로 돌아와서 아버지 B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석준의 감금과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 또한 그녀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후에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였죠. 이틀 뒤인 12월 8일, 이석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직접 A씨를 만나겠다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A씨 주소로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소였던 거죠. 이때 이석준은 막 인터넷을 뒤지더니 흥신소와 연락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흥신소 관계자는 50만 원을 받고 단 하루 만에 A씨의 현 주소지를 찾아냅니다. 이석준은 주소를 받자마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챙긴 후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잠실에 있던 A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분의 흉기도 추가로 구입했죠. 그가 준비해둔 흉기요? 전기 충격기, 접이식 톱, 마대자루, 그리고 밀가루까지. 이 밀가루 흔적 지우려고 산 거겠죠? 범죄를 철저히 계획한 정황입니다. 이후 그는 A씨가 사는 그 빌라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주민들이 왔다 갔다 오가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봤고 거기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죠.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대낮 오후 2시쯤이었는데 오가는 이 없이 빌라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이석준이 자연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씨 집으로 향했죠. 띵동, 택배기사예요.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자 이석준이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더니 A씨의 어머니와 집에 있던 13살 남동생을 칼로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나마 아직 이 남편과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남편분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전 여친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황당하게도 그는 체포된 후에 우발적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해요.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한 사람은 A씨인데 그녀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으니까 이 살인이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A씨가 죽었으면 계획이지만 가족이 죽었으니까 우발이다? 병신새끼 아니에요. 아니 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 찾아내고 흉기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전기충격기에 밀가루까지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현관 비밀번호도 염탐해서 알아냈는데 이건 명확하게 계획했다는 증거예요. 황당한 주장에 제가 더 화가 치미는데요. 당연히 경찰은 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고 결국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석준은요,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 머그샷이란 건요, 경찰이 직접 촬영한 식별 가능한 피의자 사진입니다. 외국에선 흔해요.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머그샷 많이 보여드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낯선데요. 2010년에 만들어진 신상공개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개된 적이 없고요. 대신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현재의 범인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생겼죠. 이석준의 경우에는 이제 체포되고 나서 찍어놓은 머그샷 공개에 자기가 동의를 했고 체포 당일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배포되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 조사 결과 이석준의 살인 동기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전 여친 A씨와 아버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기를 신고한 것에 앙심 품고 보복 범행을 계획했고 또 실행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석준이 너무도 쉽게 A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점이에요. 아무리 흥신소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요. 결국 주소를 건넨 그 흥신소 관계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런데 그에게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자기가 개인정보를 얻어낸 그 원천지가 다름 아닌 공무원이라는 점이에요. 흥신소의 정보를 판 그 사람은 수원시 권선구청에 근무하던 41살의 공무원 박 씨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람들의 주소, 차량 정보, 이런 시민 개인 정보 1,100건을 무단으로 조회한 후 흥신소에 팔아넘겼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약 4천만 원대였고요.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박 씨는 담당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박 씨 공무원한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 1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거 덕분에 박 씨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껏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던 거고요. 여기서 또 허술하게 무너진 관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아마 박 씨는요, 용돈벌이차 사람들의 정보를 팔아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인해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참고로 과거 N번방 사태 때에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공범 최 씨가 주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팔아 넘겼던 사례 기억하시죠?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뭔가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즉시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는 대책이에요. 제2의 이석준을 맡겠다는 명목하에 탄생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아직까지 이런 조치가 없었어? 라는 오히려 좀 당황스러운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태껏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우리 정보를 잘 지켜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판결 내용을 볼까요? 우선 그 공무원 박 씨는요,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당연히 파면되었고요. 이후 재판, 항소를 거쳐서 2023년에 결국 징역 5년이 확정됩니다. 또 범인에게 주소지를 판매한 그 흥신소 관계자도 사실 이들이 한둘이 아니긴 한데요.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씩 선고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얼굴 공개가 된 이석준은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가 철저히 계획된 보복살인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앞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리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친 후에 이석준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시오. 여기에 이석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짧은 대답,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만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에 위안이 될 순 없겠죠. 오늘 사건을 혹여나 듣고 나서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동거를 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는 그들의 결정입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동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건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현 2023년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으로 성숙한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다 상대에 집착하면서 소유하려 하고 또 극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당연한 걸 제가 계속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허술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엔 A씨의 가족들이 상해린을 당했어요. 이 상황이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시민들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울타리가 더 촘촘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A씨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